조직의 원리. 자, 458쪽인데요. 조직의 원리는 이렇게 조직 이론의 지금 세 단계를 봤어요.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뭐냐? 구조라고 얘기했어요. 구조가 있었고, 두 번째가 인간, 그다음 환경, 이렇게 세 가지가 순서 들어가는데, 처음에 논의한 게 구조. 그중에 이제 조직의 원리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이 이제 뭐냐면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원리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을 원리 접근법이라고 불러요. 원리 접근법. 자, 1920년대 원리 접근법이 있어요. 여기 따르면은, 어, 어떤 일정한 원리가 있다.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방법. 원리나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 이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 목표라고 얘기하면 생산성 향상인데요. 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나 방법이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그 원리나 방법이란 게 유일한 최선의 원리가 있다. one best way라고 부르죠. one best way.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 있다. 그럼 이런 방법을 따라갔을 때 조직은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도대체 뭐야? 어떤 방법을 해야지 생산성이 높아져? 이걸 이제 설명한 이론을 원리 접근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원리 접근법이라는 부분은 뒤에 가면 이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란 게 그거는 맞을 수도 있지 않고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후에 가서 많은 어떤 이런 비판점이 있어요. 비판점이 나오는데 그 비판점 중에 하나가 1950년대 행태론자들에 의한 비판이 있고요. 또 하나 1960년대, 70년대 가면서요. 상황이론에 의한 비판이 있어요. 상황이론. 상황이론에 의한 비판에 따르면요.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란 거는 없다. 이렇게. 그런 거 없다. 세상에 어떻게 하나의 방법만 있을 수 있어. 유일한 최선의 방법은 없다. 다만 유일한 최선은 없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최선은 없어도 차선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차선은 있다. 즉 상황에 따라서 효과적 방법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을 이제 상황 이론이라고 불러요. 그럼 그 상황이 뭐냐 이거죠. 상황이 뭐냐? 상황에 따라서 효과적 방법이 있는데 상황이 뭐냐? 이걸 찾고자 하는 이론을 상황 이론이라고 불러요. 상황 이론에 의하면은 안정된 상황일 수도 있고 격동적이거나 유동적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때 안정된 상황일 때는 전통적 조직이 좋아. 전통적 조직 구조. 이걸 관료제로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안정된 상황일 때는 관료제가 바람직할 수 있고 유동적 상황일 때는 탈관료제가 좋다. 또는 팀 조직이 좋다. 또는 유기적 구조가 좋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뭐 유기적 구조가 좋을 수도 있고 전통적인 관료제가 좋을 수도 있어. 이렇게 갖고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을 상황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얘기한 건 뭐죠? 초기에 유일한 방법을 이제 찾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방금 우리가 이제 뭐냐면 비판에서 나온 것을 상황 이론이라고 봤는데요. 자, 상황 이론은 뒤로 가면요. 어디냐면은 492쪽 보세요. 자, 492쪽에 가면요. 자, 가장 상단부터 보세요. 1960년대 등장했던 상황 이론은 방금 얘기했죠? 뭐죠? 원리 접근법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나왔죠. 비판하면서 조직은 피동적 적응한다. 즉 로렌스와 로시라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유일한 조직의 유형은 없으며 이 환경적 불확실성에 따라서 다르다. 즉 유일한 최선의 방법 one best way를 부정하였다. 그리고 이 상황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을 상황 이론이라고 불러요. 자, 이건 뭐죠? 뒤에 가서 비판에서 이렇게 나온 관점을 얘기한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앞으로 가고 그렇다면은 초기에 나왔던 유일한 최선의 방법은 뭘까? 이걸 이제 설명한 이론이 지금 보는 원리주의자들에 의한 원리 접근법이에요. 이 원리 접근법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유일한 최선의 방법을 우리는 이제 여기서 5가지나 6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분업의 원리, 조정의 원리, 계층제의 원리, 통솔범위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학습을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공부를 해도 똑같은 거예요. 시험 합격을 위한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 있다.
그 방법대로 가면은 조기 합격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예, 초기는 어떤 원리 접근법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다르니까 개인별 편차에 따라서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상황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상황 이론이 나오고 다음에 원리적 근법이 나올 수는 없어요. 원리적 근법이 있기 때문에 상황 이론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원리라는 게 뭐가 있을까? 아래쪽 쭉 내려가면요. 458조 하단에 쭉 보면은 분업의 원리와 조정의 원리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렇게 소개한 것이 소위 세 행정학에서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분화의 원리 또는 분업의 원리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조정의 원리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이제 소개하는 방법도 있지만 크게 분류할 때 이게 가장 좋아요. 분업의 원리, 이걸 다음에 전문화라고 부를 거예요. 전문화. 전문화와 함께 대비되는 개념을 조정이라고 불러요. 전문화와 조정 이렇게 해서 전문화 조정이 상대적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계층제가 있어요. 계층제와 그 다음에 상대되는 것을요, 통솔범위라고 불러요. 통솔범위. 그 다음에 명령통일이라든가 명령통일 이런 것이 있어요. 자, 이것을 교재는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한 거예요. 이쪽은 뭐냐면 분화의 원리, 분업의 원리, 이쪽을요 조정화의 원리 이렇게 써요. 그래서 분업의 원리 또는 분화의 원리, 그다음에 이쪽은 조정의 메커니즘 이렇게 이제 부르거든요. 그리고 분업의 원리에는 전문화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다시 뭐 부성화의 원리라든가 이런 걸 포함시켜서 소개하고 있어요. 부성화의 원리, 또 뭐 참모의 원리 이런 것이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크게 우리가 분류할 때는 이 분업과 조정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소개를 해요. 이건 이제 지금 뭐냐면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책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나는 이게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실제 정리할 때는 이렇게 두 개씩 매칭해서 기억해 두세요. 두 개씩. 자, 두 개씩 이렇게 매칭하세요. 분업과 조정, 그 다음 또 하나 계층제와 통솔범위 이렇게 하고 두 개씩 묶어서 보세요. 그럼 이 중에 이제 첫 번째 전문화와 조정은요. 전문화와 조정은 서로 뭐냐면 상관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반비례 관계다. 계층제와 통솔범위 반비례 관계예요. 이렇게 이제 묶어서 보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요. 자, 분업이 뭘까? 또는 전문화가 뭘까? 자, 이거부터 이제 봅시다. 자, 전문화 또는 분업이 있습니다. 자, 전문화나 분업이라는 개념은요, 업무를 기능별로 성질별로 분류하여 조직 구성원에게 가능한 한 가지 업무를 분담시키고자 할 때 이걸 전문화다라고 부릅니다. 자, 전문화란 말은요, 조직 구성원에게 한 가지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의 업무만 담당하면은 하나의 업무를 담당한 결과 숙련도가 높아져요. 숙련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여기에 따라서 뭐가 높다?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하여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전문화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이로 인하여 숙련도가 높아지는 것은 좋지만은 이 과정에서 일에 대해서 흥미와 재미가 떨어질 수 있어요. 흥미가 상실될 수 있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화로 인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를 할거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거주의 같은 병폐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건 뭐냐면 단점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는 전문화의 원리는요, 새롭게 공부할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했던 내용입니다. 어디서 봤냐면 포드에서 봤어요. 포드가 만든 게 뭐였죠? 컨베이어 시스템이죠. 포드의 컨베이어 시스템의 작업의 공정을 쪼갰죠. 쪼개서 이 사람 하나의 업무만 하는 거죠. 하나의 업무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당연히 숙련도가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진 건 맞겠죠. 그런데 이런 생산성이나 능률성은요, 한계가 있죠. 이와 같은 능률성을 무슨 능률성이라고 불렀다? 기계적 능률성이라고 불렀죠. 기계적 능률성이 한계에 봉착하죠. 그래서 답이 뭐가 나왔다? 사회적 능률성이라는 개념이 필요해졌잖아요. 자, 지금 이제 바로 두 번째는 어때요? 한계점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이미 봤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장점과 단점을 다 같이
노출하게 돼요. 뭐 이때 흥미상실이 있다 보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해집니다. 소위 인간성 상실이라든가 소외의 문제가 발생해요. 이건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을 직무확충이라고 불러요. 차후에 공부해도 됩니다만. 자, 이게 이제 극복하기 위한 부분이 직무확충입니다. 인간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거주의가 있어요. 전문화로 인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할거주의라는 병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할거주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조정이라고 불러요. 조정. 그래서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조정의 원리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조정과 전문화는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불러요. 자, 지금은 전문화의 가장 기본적 개념을 공부했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조금 더 확장하니까 아래처럼 전문화 유형이 여러 가지로 더 쪼개집니다. 자, 이 중에 일의 전문화와 사람의 전문화가 있어요. 자, 업무의 전문화와 사람의 전문화 이렇게 다시 나눠지는데, 사람의 전문화와 업무의 전문화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문하다라는 말은요, 사람이 아니라 뭐죠? 업무의 전문화를 얘기합니다. 일의 전문화를 통상적 전문화를 얘기해요. 자, 다시 봐요. 이 컨베이어에서 일하고 있는 이 노동자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노동자를 우리가 전문가라고 부르나요? 이 사람을 전문가로 부르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어때요? 가서 열심히 일하면 이 수준에 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때요? 작업을 쪼개서 나오는 전문화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전문가라고 얘기하면요. 뭐 예를 들어 우주 비행사가 있거나 이런 사람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문화라는 말을 쓸 때 업무의 전문화 일반적 의미를 얘기하고요. 사람의 전문화는 전문가라 부르는 거예요. 전문가. 그래서 조금 의미가 다르죠. 자, 이런 사람의 전문화, 전문가라는 개념은 나중에 에도크라시라든가 이런 형태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분류는요.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가 있어요. 이 파트는 앞에보다 좀 이해가 훨씬 더 어려워요. 이건 난이도가 높은 심화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심화인데 필요하긴 필요한 심화예요. 이것도. 자, 수평과 수직이라는 말을 쓸 때요. 수평적, 수직적에서 수평적 전문화부터 봐요. 수평적 전문화가 됐단 말은요. 수평적으로 어떻게 하자? 원래 이런 업무를 어떻게 하자? 더 쪼개는 걸 수평적 전문화를 불러요. 그러니까 업무가 뭐냐면 세부화됐다 이런 얘기야. 수평적이라는 의미는 뭐죠? 업무의 세부화. 세부화됐다. 더 쪼개졌다. 이렇게 쪼개졌다. 업무가 쪼개진 건 수평적 전문화를 불러요. 그 다음 수직적 전문화라는 말은요. 자, 이런 개념에서 이것이 더 쪼개져 있는 형태를 수직적 전문화를 불러요. 그럼 수직적 전문화가 됐다는 말은 이게 제일 어려워요. 수직적 전문화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맡고 있는 권한과 책임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좁아졌다는 얘기일까요? 좁아졌다는 얘기예요. 권한과 책임 정도가 더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은 이만큼 일을 하던 것을 이제 이 사람이 이 정도의 책임만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권한과 책임이 더 좁아진 형태를 수직적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해놓고 밑에 부분 네 가지 업무가 다시 쪼개져 나와요. 자, 그러나 현재에서 이걸 설명하기는 조금 좀 무리가 있으니까요. 자, 이 정도 이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전문화의 한계와 관련한 이론이 있어요. 뒤에 갔고요. 자, 전문화의 한계와 관련한 이론에서 베블렌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훈련된 무능이란 말이 있어요. 훈련된 무능이란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전문가는 시야가 좁다. 이렇게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 좁은 시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는 무능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을 훈련된 무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가 경계의 법칙이란 말은 귤릭이 얘기한 건데요. 전문가 시야가 좁다. 고로 이 사람을 조직이 상위직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이제 귤릭이 얘기한 말인데 이 두 개 중에서 위쪽에 있는 베블렌의 훈련된 무능은 좀 이제 이건 체크하고 왔어요. 다음에 관료제 병리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게 됩니다. 그 다음 보충 있는 직무 설계란 것도요. 뭐 지금은 좀 지나갈게요. 그 다음에 조정이란 내용 볼게요. 조정이란 말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행동 통일의 확보를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조정이란 말은 구성원의 행동 통일의 확보를 말한다. 이때 이제 조정이라는 것을 저해하는 요소가 조직 규모의 확대와 그 다음에 할거주의로 인해서 조정이 어려워지고 따라서
조정을 하기 위한 방안은, 촉진하기 위한 방안은, 그 다음에 목표의 명확하라든가, 계층제라든가, 조정기구에 의한 조정이라든가, 또 위원회를 통한 조정이라든가, 인사교를 통한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정의 촉진 방안이라고 불러요. 자, 지금 이제 조정과 전문화는 이제 보다시피 반비례 관계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전문화가 많을수록 조정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전문화가 많이 전개될수록 조정은 점점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다, 반대 방향이다라는 얘기예요. 조직 입장에서요, 전문화가 전개되면은 일종의 원심력으로 작용해요. 조정은 이걸 안쪽으로 당기는 역할이에요. 구심력에 해당된다라고 봐요. 자, 이게 조직의 중심축이에요. 원심력을 작용하면 여기서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빠져나간 원심력을 작용한 거예요. 이 빠져나간 것을 다시 안쪽으로 당기는 힘이에요. 당기는 힘을 뭐죠? 조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고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당기는 역할. 이걸 이제 조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과 전문화에 대해서 반대 방향인데, 자, 정부 부서를 한번 봅시다.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있죠. 그 다음에 행정각부가 있어요. 행정각부는 자신들의 목표를 추구합니다. 자, 행정각부에서 예를 들어서 자, 국토부가 있고요. 국토부가 있고 환경부가 있어요. 그럼 국토부의 목표는 뭐죠? 개발하는 거죠. 환경부의 목표는 뭐죠? 보존이겠죠. 그럼 얘와 얘는 목표가 다르죠? 전문화가 많아질수록 각각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전체의 목표가 깨질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얘의 목표, 얘는 얘의 목표를 달성해요. 이게 바로 전문화로 인해서 나오는 문제점이에요. 이걸 우리가 할거주의라고 불렀어요. 그럼 할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자, 얘보다 상위 기관이 뭐죠? 국무총리죠. 국무총리가 조정할 수 있죠. 만약에 국무총리가 조정이 안 되면 누가? 대통령이 그 다음 조정해야 되겠죠. 이걸 뭐죠? 계층에 의한 조정이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의 부서를 가지고 설명해도 돼요. 이거는 하나의 부서 안에서도 다시 이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다시 이제 그럼 이런 형태가 계층에 의한 조정이라면은 별도의 조정기구를 둘 수도 있어요. 조정을 담당하는 기구가 따로 있어요. 현재 국무총리 밑에 보면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무조정실이라고 있어요.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여기 있는 사람이 책임자는 실장이에요. 실장이지만 이 사람은 뭐냐? 장관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장이라 하더라도 그냥 실장이 다 달라요. 대통령실에 있는 실장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장관급이에요. 대통령실, 비서실장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서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부서 간의 이견을 뭐 하는 것이다? 조정하는 것이다. 이게 뭐죠? 조정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제도가 있어요. 위원회 제도의 가장 본질은 뭐냐?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럼 노동위원회는 뭘 조정하는 것이다? 노사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노동위원회입니다. 이런 건 이제 조정기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조정의 메커니즘이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거는 두 가지 구성을 써요. 첫째는 뭐죠? 쪼개져서 나눠지는 겁니다. 나눠지는 것이 바로 뭐였다? 전문화예요. 전문화를 통해서 조직은 쪼개지는 거고, 쪼개지는 것을 다시 뭐죠? 모으는 장치가 필요하죠. 그것이 조정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명확히 하거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거나 이런 게 뭐냐? 조정의 장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정이란 말과 그다음에 전문화의 어떤 상반된 의미를요, 좀 이해해 보세요. 이게 뭐냐? 조직론의 ABCD예요. 가장 기초란 말이에요. 조직론의 가장 기초는 두 가지예요. 조직의 가장 기초는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다? 나누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나누어진 것을 다시 묶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역할 분담은 어떤 조직이나 다 만들어야 돼요. 역할 분담이 있어야 돼요. 역할 분담이 없으면요, 그건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조직 개념적인 건 뭐였죠? 조직이란? 개념적인 할 때 어떻게 냈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복수의 구성원이, 그 다음에 분업 체계를 형성할 때, 이걸 조직이라고 불렀죠. 이 조직이에요. 숫자가 많다고 조직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어도 이건 조직화가 돼 있지 않은 조직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옛날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100만 대군이 훈련된 10만 대군을 이기지 못하는 거, 이게.
숫자가 많다고 잘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체계화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체계화 돼 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한다? 역할 분화와 조정의 메커니즘이 잘 만들어져 있을 때 이걸 조직이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조직의 이제 기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보충에 들어갔을 때 보충이 나오는 내용은 대부분 다가 전부 다 심화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수직적 조정 기제와 수평적 조정 기제다라고 해서 다시 또 이걸 더 쪼개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은 조금 더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계층제 갈게요. 계층제. 계층제라는 말을 쓰는데요. 계층제란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수직적 계층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지휘 명령 복종 관계를 확립하도록 하는 것을 계층제라고 부르죠. 그래서 계층제가 어원이 하이어라키라고 불러요. 하이어라키란 말이 원래는 이제 가톨릭에서 유래가 돼요. 가톨릭에 보면요. 상하적으로 이 계층화, 서열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내용은 이제 계층이란 말을 쓰는데 계층제가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요. 통솔 범위 한계 때문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통솔 범위가 뭔지 살짝 먼저 보고 갈게요. 자, 통솔 범위라는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한 사람의 상관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하의 수입니다. 자, 한 사람의 상관이 몇 명의 부하를 둘 수 있냐? 이걸 뭐냐면 통솔 범위라고 불러요. 자, 많이 둘 수도 있고 적게 둘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의 책임자가 됐다. 그럼 내가 몇 명의 부하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많을수록 다 관리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 한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몇 명이 적당할까요? 3명일까요? 5명일까요? 10명일까요? 이건 업무의 종류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밑에 있는 부하들이 전부 다가 있죠. 고급 엘리트예요. 전부 똑똑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내가 많은 사람을 통솔하려면 버거워요. 다 잘나는 사람들이면. 상대적으로 밑에 업무가 단순 업무야. 그럼 어때요? 더 많이 둘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가 단순 업무인지 복잡한 업무인지 또 환경적 요소라든지 이런 거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한 것이 이제 통솔 범위에 대한 내용인데 과거에 보면 그레이커너스라는 사람이 적절한 숫자가 몇 명이냐 하니까 7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던 거예요. 아니 뭐 근거는 7명이 있어 이나 뭐 복잡한 공식을 막 써갖고 7명이야. 뭐 그럼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역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역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삼국시대라든가 고려나 조선을 경유하면서 가장 많이 썼던 통솔 범위는 몇 명 정도였을까? 고려 조선 후기 가면 오가 작통이라는 게 있어. 오가 작통. 5개의 집이 모여서 하나의 통을 형성한다. 역대에서 가장 많이 썼던 것은 5명이 제일 많아요. 1대5 관계야. 5명이 하나, 또 5개가 모여서 또 하나 이런 식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군조직에서 가장 많이 발견한 거예요. 군조직에 보면 어때요? 4개 소대가 하나의 중대, 4개의 중대가 하나의 대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썼던 게 4개 아니면 5개입니다. 이건 과거나 현재랑 비슷합니다. 이게 결국 통솔 범위 문제예요. 그러면은 계층의 수하고요. 계층의 수하고요. 그 다음에 통솔 범위는 이게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얘가 많아지면 통솔 범위 어때요? 좁아진다. 이게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반비례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방금 이제 언급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자, 분업과 조정이 반비례 관계였고요. 그 다음부터 뭐지? 계층과 통솔 범위가 반비례 관계예요. 뭐 예를 들어서 7명인 조직이 있어요. 7명인 조직이 있는데 계층이 만약에 2개라고 칠게요. 2개의 계층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상관이고 나머지 부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한 사람이 상관 몇 명이 부하를 둔다? 전체 구성이 7명이니까 1대6의 관계가 되겠죠. 그런데 계층이 여기서 한 개 더 늘었다고 쳐봐요. 3개의 계층이 됐어요. 3개의 계층이 되면 한 층, 2층, 3층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제 한 사람이 상관이 관리할 수 있는 부하는 몇 명이 된다? 2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어때요? 계층의 수가 한 개 늘 때마다 통솔 범위는 어때요? 급격하게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계층의 수와 통솔 범위는 어때요? 반비례적 개념을 가진다. 반비례 개념. 자, 그래서 계층의 수가 많을수록 통솔 범위가 좁아지잖아요. 자, 이제 이걸 바탕으로 전통적 조직하고요. 최근에 유행하는 이제 유기적 조직이 있어요.
자, 특성의 차이가 있는데요. 전통적 조직은 통솔 범위를 얘기할 때요. 통솔 범위가 넓다 좁다 하면 어디에 속한다? 좁다에 좁다. 통솔 범위 좁다는 얘기는 개체일 수는 건 뭐가 돼요? 많다 적다?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통솔 범위가 좁아질수록 개체일 수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조직, 이걸 뭐냐, 피라미드형 계층제 조직이 전통적 조직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계층제 모습, 피라미드형 뭐지? 이런 것을 우리가 수직적 구조라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계층제 조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대표적인 모습을 관료제라고 부르죠. 관료제. 자, 반면 오늘 오면은 현대에 오면서 통솔 범위는요 확대되는 추세예요. 확대되는 추세예요. 그럼 통솔 범위가 확대되면요, 통솔 범위가 확대가 되면 개체수는 어떻게 될까? 통솔 범위가 확대될수록 개체수는 작아지겠죠. 작아지겠죠. 그래서 오늘날 조직은 이런 형태로 평평한 조직이 변하더라라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변하더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수평적 구조 또는 탈계층제로 부를 수 있고요. 탈계층제. 이 대표적 모습을 평면 구조 또는 팀 조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팀은 변형된 팀이 많아요. 하지만 팀제의 원래의 모습이 되면요, 계층이 없는 겁니다. 팀에는 팀장과 팀원만 있을 뿐이에요. 팀은 팀장과 팀원만 있어요. 이게 완벽한 팀, 완전 팀 조직이에요. 자, 우리 팀 조직을 가장 많이 보는 건 스포츠 팀에서 많이 봐요. 야구든 축구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럼 야구에 있잖아요. 여긴 감독 있잖아요. 감독 있잖아요. 감독 말고 나머지 계층이 없단 말이에요. 야구에 뭐 계층이 뭐가 있어요? 아, 코치는 있어, 그죠? 코치는 계층이 아니고 뭐예요? 옆에 서포트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어때요? 여긴 계층이 없는 형태예요.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완벽한 팀 조직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조직이라는 형태가 전통적인 이런 군 조직처럼 계층제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 오면서 어느 쪽 이런 형태의 조직을 많이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솔 범위하고 연결할 때는요, 통솔 범위 확대와 연결됩니다. 통솔 범위 확대, 계층의 축소 이런 것이 이제 오늘 이 조직의 모습이 변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도 그죠? 사회에서 직장을 가도 어때요? 최근에 와서 전통적인 과, 국 이런 개념 대신에 무슨 팀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자꾸 늘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팀은 어거지 팀이 많아요. 이름만 팀인 거야. 이름만 팀인 거야. 팀 안에 다시 과장이 있고 그 무슨 팀이야 그게. 순 엉터리인 거가. 변형된 팀이고 그거 말고 진짜 팀을 얘기하면 어때요? 계층이 사라진 걸 얘기합니다. 자, 이런 형태가 이제 하나의 이제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의 팀 조직은 뭐 테스크포스 팀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원 조직이라든가 이런 파트에서 이제 일부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계층과 통솔 범위는요, 이렇게 보다시피 어때요? 이렇게 두 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층수와 통솔 범위는 뭐였다? 반비례적 개념이다 라고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명령통일로 갈게요. 명령통일. 명령통일은 조직 내에서 부하는 오직 한 사람이 상관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상관이 직속 상관이 명령을 받아야 된다. 이걸 명령통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 위에 다수의 상관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누구의 지시만 받는다? 직속 상관만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명령통일이라고 부릅니다. 이중 명령을 방지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명령통일에 대한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다음에 공부할 때 매트릭스라는 걸 공부할 거예요. 매트릭스는요, 이중적 명령체계예요. 그래서 명령을 받는 것이 두 군데 있다. 이건 매트릭스가 돼요. 그냥 차후에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전통적인 원리가 5가지였어요. 5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부처 편성의 원리가 들어가는데, 부처 편성의 원리는 부처를 편성하는 원리를 얘기해요. 그럼 부처를 편성하는 원리인데,
이게 이제 교재에 따라서는 부성화라고 쓰고 있는 책이 많아요. 이렇게 쓰고 있는 책이 많아요. 괄호 열고 부성화 이렇게 해두세요. 부성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처 편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정부 조직 중에서요, 가장 많이 썼던 용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성, 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용어는 현재 우리나라도 쓰고 있어요. 현재 우리는 요 부분 쓴 게 입법부, 행정부 할 때는 이 부자를 써요. 그런데 국방부 할 때는 아래쪽에 부자를 써요. 국방부 이렇게 써요. 글자 그게 좀 달라요. 이게 성이란 걸 우리가 역대적 쓴 적이 있어요. 언제 썼을까요? 성. 그렇죠. 고려시대 보면 중서, 문화성이라고 부르죠. 삼성육부제가 우리로 들어오면서 이성육부로 운영되죠. 상서성, 원래는 중서성, 문화성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 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성, 삼성육부 할 때 그 성자예요. 현재 안 쓰고 있잖아요. 현재 안 쓰고 있는데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는 이걸 일부 쓰고 있죠. 일본에는 뭐 관방성 이렇게 쓰잖아요. 관방성. 그래서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 영국이나 일본은,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영어로 쓰니까 이런 말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번역해갖고 국무성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성과 요 부는 좀 약간 의미가 다르거든요.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좀 차이가 있는데, 이걸 그냥 있죠. 획일적으로 쓰면 쓴 거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는 성장 되게 싫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거 아니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걸 나눈 거예요. 정부 조직을 쪼개는 방법을 얘기한 겁니다. 정부 조직을 나눈 방법을 부처 편성의 원리라고 불러요. 그럼 정부 조직을 쪼개는 방법에 네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째는 목적이나 기능이 있어요. 목적 기능. 두 번째는요. 자, 과정에 따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혜자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역적 기준이 있어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어느 정도 의미만. 이 중에서 맨 앞에 목적 기능만은 좀 이해하세요. 자, 기능이나 목적은 같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 목적을 위해서 만든 부서, 국방부. 교육 목적을 위한 부서, 교육부.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것이 바로 이겁니다. 목적이나 기능이에요. 자, 기능, 목적. 특히 기능이란 말을 꼭 있죠. 이해해 두세요. 나중에 필요할 때 나오니까 기능.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과정이나 절차라고 돼 있어요. 과정이나 절차는 진행된 프로세스 가지고 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지 통계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파트를 설명할 땐 이 파트가 맞아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수혜자예요. 혜택을 본 사람, 고객입니다. 그래서 혜택을 본 사람, 수혜자, 고객을 기준 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민을 보호하는 부서는 농림부가 되고요. 그 다음 노동자를 보호하는 부서는 노동부가 되는 거죠. 여성부는 여성을 보호하는 부서가 되겠죠. 보훈처 이런 겁니다. 여성부, 보훈처, 노동부 이런 건 여기 속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지역별로 나눠진 것이 현재 보면 지방청이라고 부르는 것이 여기 들어가요. 지방청. 예를 들어서 경찰청, 지방경찰청, 세무서도 어때요? 지방국세청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방국세청, 세무서, 경찰서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걸 나중에 일선기관이라고 부르게 돼요. 일선기관. 대전지방병무청 이런 식으로. 대구지방경찰청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여기에 속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뭐 다는 안 챙겨도 첫 번째 있는 목적 기능이란 말은 좀 이해하고 가자 이런 얘기. 자, 여기까지 이제 조직의 이제 원리에 대한 내용을 이제 기본 개념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4절에 보세요. 조직과 인간 동기부여 이론이 있어요. 이 동기부여 이론 파트가요. 이제 좀 내용이 어려워지고 좀 양이 많아요. 분량이 많아요. 자, 동기부여 이론, 조직과 인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바로 직전에 우리 뭐 봤다? 구조를 봤어요, 구조. 구조를 봤고, 그 구조 속에 속한 것이 조직의 원리라는 걸 봤어요. 조직의 원리에 속한 것이 가장 기본이 네 가지였어요. 전문화의 원리, 조정의 원리, 계층제의 원리, 통솔 범위. 이렇게 두 개씩 이제 좀 잡아봤어요. 자, 그런데 이제 들어간 건요. 자, 이건 조직 내에서 조직과 인간에 대한 파트를 다룹니다, 이제부터. 조직과 인간을 다뤄요.
인간이라는 말을 바꿔 쓰면요. 개인일 수 있어요. 다른 말씀 조직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반면 조직이라는 말을 쓰면요. 조직이라는 말은 관리자를 얘기합니다. 관리자. 이때 조직이라는 관리자와 그 다음에 인간, 개인, 조직인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 지금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그래서 조직과 인간에 대한 파트를 다뤄요. 자,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동기를 부여한 것은요. 관리자의 동기부여가 필요할까요? 아니면요. 이 개인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할까요? 네, 이 사람에 대한 동기부여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동기. 얘는 동기부여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뭐냐? 사장, 기업을 얘기하면 이 사람은 사장인 거예요. 오너가 되는 거예요. CEO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업에서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다른 조직으로 바꾸면요. 이건요. 동아리가 돼. 동아리 속에 뭐지? 동아리 회원이 되는 거예요. 노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리자와 직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노동자일 수도 회원일 수도 있고 직원일 수도 있고요. 부하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상관이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자꾸 상하고를 융통성 있게 지금 바꾸는 거 이게. 자, 이 사람은 이제 이 직장에서 상관이 되고 이쪽은 부하가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이제 여기서 얘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이 사람은 여기 돼서 뭘 하자? 보상해 주는 거예요. 이 보상을 통해서 뭐죠? 동기를 부여하는 것. 이게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어디서 공부했다? 과학적 관리와 인간관계에서 봤던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이 지금 넓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보상을 통해서 뭐 하자? 동기를 부여하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를 얘에게 부여시키는 겁니다. 이 동기부여 이론이 이제 개념인데 이 중에서 가장 오래된 이론을 교환 이론이라고 불러요. 교환 이론이냐 말은 얘가 조직에 대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노동력을 제거하는 거예요. 노동력을 제거하면 얘는 얘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상자가 이 서로 간에 뭐가 일어난다? 교환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걸 교환 이론이라고 불러요. 이게 가장 고전적 개념이에요. 이 교환 이론의 기본적 틀은 서로 간의 목표가 조직의 목표와 인간의 목표가 일치할까 불일치할까? 불일치를 전제로 한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자, 교환모의 아래쪽에 나와 있죠. 얘는 목표 뭐죠? 조직 목표는 뭘까요? 자, 기업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조직의 목표는 뭐예요? 생산성을 높이고 그걸 통해서 조직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겠죠. 그럼 개인의 목표는 직장을 다니는 목표는 뭐죠? 보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조직과 개인의 목표는 항상 일치할 수는 없는 거 이게. 노동자는 어때? 임금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고 기업주 입장에서는 임금을 최소한 적게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와 얘는 목표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이걸 상충모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상충모형을 바탕으로 양자 간의 목표는 불일치한다. 다만 뭘 통해서? 교환을 통해서 일치할 수 있다. 이걸 교환모형이라고 부르는 고전적 이론입니다. 이런 개념이 발전해 나가요. 발전해 나가면서 그럼 조직과 개인이 항상 불일치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같은 방향 갈 수 없을까? 해서 나온 게 뭐냐? 통합모형이라고 불러요. 통합모형. 통합모형은 양자의 목표를 어때요? 같은 방향 가자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자, 지금 얘기한 게 어디죠? 교환모형, 교환모형, 또 뭐 뒤로 가면 있잖아. 통합모형, 이렇게 수용모형이 나와 있죠? 보충상에 볼까요? 보충상에 보면은 다시 상승모형, 통합모형 이런 식으로 이론이 이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다시 이제 아래쪽에 동기부여론 볼게요. 동기부여론 468쪽에 자, 동기부여 동기란 인간을 자극하고 행동을 유발시킨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동기부여론은 동기부여의 외제성을 극복한 고전적 이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앞에서 어디 들어본 것 같지 않을까요? 자, 우리 앞에서 과학적 관리와 인간관계론의 유사점 있었죠. 유사점. 과학적 관리와 인간관계의 유사점에 두 가지 정도가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동기부여의 외제성, 내재성? 외제성. 다시 인간을 뭘로 봤다?
능동적 존재를 봤다, 피동적 존재를 봤다? 인간을 목적적 존재를 봤다, 수단적 존재를 보았다? 인간을 수단적, 도구적 존재로 보았다. 동기부의 외재성, 피동성. 갑시다. 앞으로. 207쪽. 자, 207쪽 보면은 과학적 관리 인간관계는 비교점, 공통점. 그죠? 다섯 번째 뭐죠? 동기부여의 외재성 했잖아요. 외재성. 외재성. 이렇게 봤고. 인간은 목표 달성을 위한 조정 대상을 보았다. 인간을 도구적 존재로 보았다. 이렇게 봤잖아요. 여기서, 이게 고전적 내용이었죠. 이런 어떤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 동기부여는 확장이 돼서 나온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원래 위치로 볼까요? 자, 동기부여론에서 이렇게 이제 초기에 나왔던 과학적 관리 인간관계론의 개념을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어지면서 결국은 얘가 얘를 어떻게 관리할까에 대한 것을 설명한 파트예요. 자, 이걸 동기부여론은 보고요. 이 동기부여론 안에는 다시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두 가지 흐름. 하나를 내용이론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를 과정이론이라고 불러요. 내용이론 또는 욕구이론이 있어요. 욕구이론, 그 다음 과정이론. 이렇게 두 가지 나눠져요. 내용이론, 욕구이론. 그 다음에 또 하나 과정이론. 내용이론, 욕구이론에는 다시 여러 가지 형태가 쭉 나와요. 한번 교재 한번 쭉 넘겨보세요. 내용이론에 뭐가 있는지. 자, 맥그리거 X이론, Y이론 있죠. 쭉 한번 넘겨봐요. 페이지를 쭉 넘겨봐요. 요약만 보지 말고. 자, 여기 보면, 그 다음 메슬로의 욕구 단기설이 있죠. 그 다음에 알더퍼의 ERG론이 있죠. 그 다음에 쭉 들어가면 이제, 헐츠버그 이론이 있어요. 헐츠버그 이후에 쭉 가면은 굉장히 많은 이론이 이제부터 시작돼요. 샤인이라는 사람의 이론도 있고요. 다양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과정 이론 또 쭉 넘겨봐요. 과정 이론 넘겨보면은 브루미 이론이 있고, 아담스 이론이 있고, 포터 롤러 이론이 있고, 로크라는 사람 이론이 있고, 그 다음 학습 이론이라고 했어요. 학습 이론, 강화 이론, 강화 이론 안에, 학습 이론 안에 또 다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공부하고 여자 하죠? 동기부여 이론을 공부하고 있어요. 동기부여 이론을 공부하는데 열심히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동기가 부여되지 않고 동기가 좌절되죠. 이게 동기부여 이론이야. 한두 개가 아니고 뭐 엄청나게 많아. 줄 잡아 20개 넘게 나와요. 어휴, 이걸 공부하라는 얘기야? 안 하면 되지 뭐. 나오면 틀리면 되지 뭐. 이러면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알긴 알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본 원리라는 거는 하나를 알면 둘을 알아요. 한 개만 아니라도 정확하게 이해하면요, 나머지 넓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말한 틀이 뭔지를 틀을 잡아가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일단. 그 다음에 분류할 때 보면은 중요한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가끔씩 나오는 이론이 있겠죠? 그럼 중요도를 먼저 또 따라서 정리해주면 돼요. 자, 1차적 뭐부터 보자? 내용과 과정 이론을 먼저 나눠봐요. 그리고 내용 이론에 속한 것이 가장 기본이 된 게 맥그리거 X, Y론적 개념이에요. 또 메슬로가 얘기했던 욕구 5단계설이라고 있어요. 또 헐츠버그가 말했던 이원론이라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물론 이것만 나오진 않죠. 하지만 얘가 나올 확률이 다른 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다는 얘기죠. 특히 헐츠버그는 90% 정도 출제 가능성이 있는 파트예요. 늘. 그럼 다시 과정 이론을 볼게요. 과정 이론에 속한 것은 아담스가 말하는 공정성 이론이 있어요. 형평성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브룸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기대 이론이 있어요. 포터와 롤러가 얘기했던 업적 만족 이론이라는 게 있고요. 로크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목표 설정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5개의 범주를 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과정 이론은 많아야 5개의 범주를 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용 이론은 쭉 따라가면요, 10개에서 15개 이상이 퍼져 나와요. 따라서 학습의 1단계는
내용과 과정 이론을 구분하는 자체입니다.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럼 명확하게 양쪽을 이해해 줘야 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정 이론에 속한 것을 먼저 선 기억해 두는 게 편해요. 중요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중요도가 아니고 구분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자, 그다음에 내용이라는 말은 도대체 뭘까요? 내용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 동기를 유발할까요? 동기를 유발한 게 뭐야? 뭐 때문인데? 뭐가 동기를 유발하는데? 자,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을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기 참 싫어요. 특히 학교 갈 때 참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놀러 가는 날은 희한하게 새벽 6시면 눈이 떠갖고 벌써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있어? 동기부여하는 거 뭔가 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어? 그죠? 그걸 찾자 이런 얘기예요. 찾자. 그걸 찾자. 이게 이제 객관적 요인을 찾는 것이에요. 반면 과정이론은 실제로 어떻게 유발되냐, 어떻게 유발될까? 라는 것을 찾아. 그래서 여기는 주관적 측면이 강해요. 주관적 측면. 주관적. 객관화 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쪽은 객관적인 거예요. 동기 유발하는 요인이 뭘까? 돈일까? 보수일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일까? 이거 얘기한 거란 말이죠, 여기. 그래서 그거 찾는 뭐냐 이거야. 이걸 찾고자 하는 이론이에요. 자, 다시 내용 이론은 크게 나누면 저차원의 욕구와 고차원의 욕구 시스템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저차원의 욕구 시스템의 대표적인 건 X이론적 계열이라고 부르고요. 고차원의 욕구계를 Y론적 계열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을 제3의 유형이라고 해서 시어리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매슬로는 생리적 안전 욕구, 그 다음에 사회적 존경, 자아실현 욕구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헐츠버그는 위생 요인, 만족 요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 방식은 다르겠죠. 하지만 큰 틀은 어때요? 저차원과 고차원 욕구 시스템이에요. 동기부여는 어느 쪽으로 갈수록 동기부여 효과가 커지겠을까요? 저차원일까요? 고차원일까요? 저차원일까요? 인간은 저차원을 처음에 추구를 해요. 그죠? 진짜 저차원이 추구가 되면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어져요. 그 다음부터 어때요? 고차원 욕구로 자꾸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단순할 때, 예를 들어서, 얘가 있잖아. 얘가 이제 3살이야. 3살배기야. 그럼 얘가 추구하는 욕구는 뭐예요? 먹는 거지. 그래서 사탕 맨날 빨고 하잖아. 그지? 근데 얘가 있잖아. 유치원 가면서부터 약간 바뀌기 시작해. 약간 바뀌어. 근데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한 시점 가니까 이제 바뀌어. 이제 동기유발이 먹는 거 관심 벗어나고, 그지? 여자친구, 남자친구 찾기 시작해. 이 다르단 말이야, 이게. 이게 나이가 좀 더 들면 어때요? 또 다른 걸 추구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욕구의 시스템이라는 거 어때요? 저차원적 개념과 고차원적 개념에서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 동기 유발을 위한 수단이라는 거는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초기에는 경제적 보상이 중요한 거지만, 처음에 사탕이 중요한 보상이지만, 뒤로 가면 어때요? 다른 보상을 해야지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이게 동기부여의 기본적 시스템입니다. 내용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사실 어렵죠. 이게 쉽다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체계화해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내용이론의 계열은 이렇게 세 개의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 이제 우리가 보는 주된 테마는 조직의 인간 관리 전략입니다. 자, 조직이 뭐죠? 사람을 관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방법입니다. 수단입니다. 그럼 목표는 뭐죠? 조직이 사람을 관리하고자 하는 목표는 어디 있을까요? 왜 조직이 사람을 왜 관리하죠? 얘가 얘를 관리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궁극적 목표는 어디 있죠? 기업이라면 이윤 추구를 하면 되겠지, 그죠? 근데 더 넓게 얘기하면 어때요? 조직의 생산성 향상이 목표가 아니겠어요? 그럼 생산성 향상의 목표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까? 지금 이거 얘기한 거잖아요. 이걸 얘기해. 그러면은 조직이 사람을 관리한 전략이라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이 필요해. 그것이 뭐죠? 인간관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게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에 대한 파악이 전제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간은 게으르고 나태한 존재야.
죽도록 쉬게 되는 거야. 인간은 스스로 일하는 존재야. 쉬게서 본 것보다는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각각 방법이 다르지 않느냐 이거지. 다르지 않느냐. 이것이 동기부여는 기본 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만 이해해주면은 별거 아니에요 이게. 자, 이 중에서 우리 앞에서 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이해하기 좋게 하려면 샤이니 이론을 먼저 살펴볼게요. 샤이는 뒤로 가면은 475쪽에 있어요. 샤이는 475쪽에 보면 샤이니 인간관이 있는데요. 샤이니 인간관을 언급하기 전에 이제 좀 편하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과학적 권리론을 공부할 때요. 인간에 대한 가정이 있었죠. 과학적 권리론은 인간에 대한 가정, 인간은 무엇을 추구한 존재라고? 경제적, 합리적 인간이잖아요. 여기는 인간은 뭐지? 경제적, 합리적 인간이죠. 그러면은 인간관계에서 인간은 뭐라고 했죠?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봤잖아요. 사회적 인간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는 어떤 보상이 좋아? 경제적 보상이 맞겠죠. 경제적 보상을 줘. 이래. 이쪽은요. 당연히 사회적 보상, 심리적 보상이거든요. 심리적 보상.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아주 어릴 때는 사탕이 중요하고, 그지? 조금 더 크면 어때요? 옆에 친구 붙여준 걸 더 좋아한단 말이야. 후기 인간관계론이 있어. 이게 1960년대 이후에 나와요. 후기 인간관계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아실현적 존재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자아실현적 인간에 대해서는요. 경제적 보상, 심리적 보상 큰 의미가 없어요. 자아실현을 추구하는데 이게 뭐가 필요해? 그래서 이때는 직무 만족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직무 만족이 필요해요. 그럼 이런 것이 이제 나와요. 그런데 얘나 방법은 다르잖아요. 방법은 다른데 방법은 다르지만 뭐 같아요? 목표가 같잖아. 목표가. 이걸 우리가 이거 공부했을 때 나왔던 얘기 아닌가요? 두 개를 공부할 때 수단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조직이 추구한 궁극적 목표는 생산성 향상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앞에 내용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그런데 샤이니 얘기한 거는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에요. 샤이니 얘기했던 궁극적인 개념은 인간은 이렇게 하나의 각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걸 뭐죠? 복잡한 인간이라고 본 겁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야? 복잡한 인간이야 이렇게 본 거예요. 인간은 세 가지 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 가지 다 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상황적 전략이라고 부른 거예요. 상황적 전략. 하나의 전략으로는 효과가 없다. 없다. 즉 상황에 따라서 각각 적절한 처방이 필요하다. 이 상황적 전략이란 말이에요. 자, 샤이니 이론의 결론이 뭐냐면은 샤이니 이론에 따르면 자아실현적인 측면만을 강조했다면 틀린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인간은 자아실현적 측면만 존재하지도 않아요. 왜? 다 있으니까. 이런 아침에 일어날 때는 X론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땐 게을러요. 나태하고 싫어요. 오후에 되면 어때요? 사회적 인간으로 돌아간 거 이게. 사회적 인간. 저녁 때 되면 어때요? 오늘 하루 반성하고 나서 내가 오늘 또 하루 좀 쓸데없이 놀았구나. 자아실현 인간 가는 거 이게. 그래서 자아실현 너무 추가하다 보면요. 새벽 3시까지 이제 계속 새벽 3시를 지나다 보면 배고파져. 다시 라면을 먹기 시작해. 이땐 다시 또 앞으로 또 되돌아간 거야. 하루 종일 이제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사실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황적 전략이 필요하다. 이게 결론적 시사거든요. 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동기부여는 기본 포맷을 좀 잡아두세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맥그릭 이론부터 하나씩 봅시다. 네, 잠시 후에 다시 해요.